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2015년도 1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단주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백주철을 장시간 열처리해서 탄소를 분해시켜서 만든 주철을 가단주철이라고 하죠. 원래 백주철 같은 경우에는 단조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단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단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은 종류에 따라서 흑심 가단주철, 백심 가단주철, 그리고 펄라이트 가단주철이 있습니다. 오스테나이트 가단주철은 주철의 종류, 가단주철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비자성체로서 크롬과 니켈을 함유하며 일반적으로 188 스테인레스 강이라 부르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을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크롬이 18%, 니켈이 8% 들어간 스테인레스 강을 188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하고 니켈이 10% 들어간 강을 18, 10 스테인레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기류에 가장 많이 사용하죠. 뭐 식판이나 수저, 젓가락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이런 스테인레스 강은 부식이 잘 안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5번 보겠습니다. 탄소강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는 담금질이 있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미터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호는 M자로 표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 삼각도는 55도가 아니고 60도가 미터 나사의 기본 나사 삼각도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도 보겠습니다. 지름 및 피치를 밀리미터로 표시하는 게 바로 미터 나사입니다. 그리고 용도로는 결합 및 위치 조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드럼에서 브레이크를 블록에 수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1000N이고 마찰계수가 0.45일 때 접선 방향의 제동력은 몇인가 라고 했어요. 제동력 F는 마찰계수 곱하기 밀어붙이는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0.45고 밀어붙이는 힘이 1000N이니까 450N이 밀어붙이는 힘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축방향으로 인장 하줄만을 받는 수나사의 바깥지름, 그죠? 바깥지름 설계, 그리고 볼트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과 인장 하중이 나왔어요. 이때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수나사 같은 경우는 전단 응력도 받을 수 있고 축방향의 응력도 받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축방향에 작용했을 때 볼트의 지름 설계 공식은 이 스몰 d는 루트 인장 응력 분의 2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전단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단하중이라고 하면 볼트에서 많이 일어나죠. 판 두 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볼트를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때 판이 이쪽으로 하중을 받고 이쪽으로 하중을 받을 때 가위로 잘리는 듯한 하중을 받으면 전단하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와 관련된 보기가 3번에 있습니다. 재료를 가로 방향으로 자르도록 작용하는 하중, 바로 전단 하중이죠. 이때 생기는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죠. 13번 보겠습니다. 지름 D1이 200mm고 D2가 300mm인 내접을 한대요. 안쪽에서 접한다고 하죠. 그러면 큰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작은 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작은 원의 중심과 큰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큰 원의 중심. 그 중심 거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을 빼면 반지름을 빼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과의 거리 C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큰 원 반지름 R2가 150이고요.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R1이 100이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50이 남죠. 그래서 중심거리는 50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물론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베어링의 번호가 6205인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안찌름, 베어링 번호를 따른 안찌름 치수를 물어봤죠. 우리가 4자리 숫자일 경우에는 두 개를 나눠서 뒤에 2자리 숫자로 베어링 치수, 안찌름 치수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04번 이상일 경우에는 곱하기 5를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mm가 베어링 안찌름 치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9번 보겠습니다. 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선의 종류에서 가는 실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가는 실선 같은 경우는 수문선의 지시선 그리고 치수보조선, 치수선이 가는 실선이죠. 수문선은 파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점선으로 표시하죠. 점선. 그렇죠?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림으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조립한 상태에서의 치수 허용한계 기입이 파이 85의 대문자 H6 G5인 경우 해석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문자 H6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85, 파이 85는 축과 구멍의 기준 치수이다. 그렇죠. 기준 치수 앞에 적어주죠. 그리고 대문자 H가 구멍에 해당하고 소문자 G가 축에 해당하죠. 맞고요. 그래서 3번 보기는 맞죠. 그리고 H6와 G5, G6과의 6과 5는, 그러니까 H6의 6과 G5의 5는 축과 구멍의 IT 기본 공차 등급을 이야기한다. 맞죠? 네, 1번에 축 기준식이 아니고 구멍 기준식이죠. 1번이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에서 A의 치수는 얼마인가? 지금 보게 되면 정면도와 평면도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여기와 여기까지죠. 그렇죠? 근데 A는 왼쪽 끝과 구멍 중심까지의 거리래요. 얘를 쭉 내려와 보면 구멍 중심이 여기 있고요. 왼쪽 끝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24 더하기 여기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은 1이죠. 네. 반지름 5 방향으로 여기까지니까 여기도 같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5가 되겠죠. 그래서 24 더하기 5를 해서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각도 치수의 허용 한계 기입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번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입할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허용 한계 치수, 위 허용 한계 치수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적을 때는 위치수 허용차를 위에다 적고 아래치수 허용차를 아래다 적죠. 3번 맞고요. 4번 허용 한계치수, 최대 허용 한계치수와 최소 허용 한계치수를 적을 때는 큰 숫자를 위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허용 한계치수를 위로 적습니다. 근데 2번과 같이 맥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선반 가공의 경우 절삭 속도가 120m/min이고 공작물 지름이 60mm일 경우 회전수를 물어봤죠. 회전수 n은 파이 d분의 1000V죠. 그쵸? 네, 여기 V가 빠졌네요. 그래서 파이는 3.14고요. 선반의 경우는 스몰 d 값이 공작물의 지름 값이죠. 60이 되겠고, 다음 1000 곱하기 다음 V 값, 절삭 속도가 120이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636.6 얼마가 나오는데 약 반올림해서 63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연삭 조건에 따른 입도의 선정 방법에서 고운 입도의 연삭 숫도를 선정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입도, 입자의 크기, 그러니까 거친 입자냐 고운 입자냐에 따라서 어떤 가공물, 공작물을 가공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친 입도를 가진 연삭 숫돌은 연하고 인성이 높은 재료를 절삭할 때 반대로 되는 거죠. 고운 입도의 연삭 숫돌은 경도가 크고 매진 가공물, 그러니까 취성이 큰 가공물을 절삭할 때 사용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고운 입도의 연삭 숫돌은 미세한 연삭, 다듬질 연삭이나 공구 연삭할 때 사용하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친 입도의 연삭 숫돌은 막 깎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 고운 입도의 연삭 숫돌은 다듬질 작업,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4번) 보죠. 절삭 공구의 옆면과 가공물의 마찰에 의해서 절삭 공구의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것. 우리가 바이트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절삭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쪽이 이렇게 구멍이 움푹 파이듯이 마모가 일어나는 걸 크레이터 마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면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플랭크 마모라고 하고요. 바이트 끝이 탁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치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절삭 공구의 마모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걸 물어봤죠. 옆면이 평행하게 마모되는 건 이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마모된다는 걸 얘기하고 플랭크 마모를 이야기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가늘고 긴 공작물에 센터나 척을 사용하여 지지하지 않고가 중요하죠. 그리고 바깥지름 연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센터리스 연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연삭 숫돌과 연삭 숫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조정 숫돌이라고 하는 숫돌이 있죠. 조정 숫돌 이 사이에다가 공작물을 넣고 이렇게 넣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연삭기를 돌려서 연속적으로 연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연삭 기계입니다. 센터리스 연삭기고요. 가장 큰 특징은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대신 이 공작물이 너무 파이가 크거나 중량물일 경우,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조정 숫돌이 받쳐주질 못하므로 가공이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공구의 날 끝에 구성인선 발생을 방지하는 절삭 조건으로 틀린 것은 공작물의 날 끝에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절삭을 하다 보면 공작물이 이렇게 날 끝에 들러붙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들러붙는 이 검은색 찌꺼기를 구성인선이라고 하죠. 얘를 방지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면 절삭 깊이를 작게 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절삭 속도를 가능한 빠르게 하면 구성인선이 방지됩니다. 그리고 3번 윤활성이 좋은 절삭유제를 사용하면 구성인선이 방지가 되고요. 경사각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경사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날이 예리해진다는 얘기고, 경사각이 작게 된다는 얘기는 날이 뭉툭해진다는 얘기죠. 날이 뭉툭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삭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구성인선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보기가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보죠. 선반 가공에서 이동식 방진구를 사용할 때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가? 방진구는 가늘고 긴 공작물을 지지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이제 액세서리 중에, 선반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방진구는 고정 방진구와 이동 방진구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이동 방진구는 왕복대 위에 새들에 고정이 돼서 절삭이 진행함과 동시에 방진구가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동형 방진구고요. 고정 방진구는 베드 위에 그냥 고정해서 가공물을 지지함으로 고정 방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방진구를 물어봤으므로 왕복대 위에 새들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증분지령 어드레스는 우리가 절대지령이 있고 상대지령 또는 증분지령이라고 합니다. 절대지령은 원점이 기준이에요.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 또는 증분지령은 현재 공구의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절대지령은 CNC 선반에서는 XZ 좌표를 사용합니다. XZ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상대지령은 UW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좌표에 대응되는 상대좌표가 바로 U고요. Z좌표에 대응되는 상대좌표가 W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가상의 날끝 노우즈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 노우즈라고 하면 이렇게 바이트가 있는데, 이 바이트의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서 끝이 이렇게 동굴려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이 R값이 정해지는데요. 얘를 노우즈, 날끝이라고 합니다. 인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구의 인선, 날끝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아니고 노우즈, 약간의 라운드 값이 지어져 있습니다. 공구의 수명과 그리고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노우즈가 지어져 있고요. 얘는 공구의 형상이나 방향이 가장 큰 결정 요소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보죠. 다음 중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G17 XY 평면이죠. 평면의 원호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R값은 원호 반지름 값이다. 그쵸? 여기 아래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건 이제 평면, 어느 평면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해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분지령이냐 절대지령이냐, 절대지령 같은 경우는 G90을 쓰죠. 다음에 종착점, 원호가 끝나는 점 써주고 R 값은 반지름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R 값과 IZ 값은 함께 명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할 수가 없죠. 다른 줄에 있으니까. 위에 줄을 선택하면 위에 줄로 해야 되고 아래 줄을 선택하면 아래 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IJ 값이 0이라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i는 원호 시작점에서 중심점까지의 x축 벡터 값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반 도면에서 지름 지정으로 시점의 위치 데이터로 옳은 것은, 도면을 보면 이쪽 방향이 Z 방향이죠. 그리고 위의 방향이 X 방향입니다. 근데 CNC 선반에서는 X 방향을 지름 값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표계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점에서 여기가 파이 40이라고 하면 여기 파이 40 이렇게 돼서 이런 회전체가 있는 거잖아요. 지름이 40인.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파란색 거리, 원점에서 위에까지 거리는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20이 되죠. 그쵸? 그래서 x값이 이 뒤에 있는 x값이 20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CNC 선반에서는 지름값을 그냥 써줘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파이 40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이 점은 x20이 아니고 지름값인 그대로의 값 40을 써주게 됩니다. D점의 x좌표가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x좌표는 지름값을 써준다. 그렇죠?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시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점의 z좌표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프로그램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시점의 z좌표가 있으니까 20이겠네요. 플러스 20. 그래서 z20이 시점의 z좌표고요. x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x좌표가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C3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이 여기 지점이 못따기 3이다. 못따기란 얘기는, 못따기란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C3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3mm, 얘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서 세로 3mm, 가로 3mm인 못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D점에서 아래쪽으로 3mm 가면 C점이 되겠네요. 그쵸? D점은 파이 40인 곳이죠. 근데 3mm를 넘어가게 되면 파이 37이 되는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전체를 하고 있죠. 결국엔 C도 이렇게 원형일 거예요. 그쵸? 그럼 D점에서 3mm를 내려갔다고 하면, 빨간색으로 3mm를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 회전체니까 그 반대쪽도 3mm가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총 지름값은 반지름 3mm가 줄어들고 여기도 3mm가 줄어드니까 총 6mm가 줄어든 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C의 지름값은 3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반대쪽도 3이 줄어들므로 x는 34가 되겠네요. 40에서 6만큼 뺀 값이죠. 그렇죠? 6만큼 뺀 값.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머신링 센터에서 준비 기능인 G44 공구 길이 보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공구 길이가 기준 공구가 64래요. 2번 공구는 127이래요. 기준 공구가 이 길이가 64인 1번 공구가 있고요. 얘보다 더 긴 이 길이가 127인 2번 공구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 공구는 1번 공구래요. 그러면 둘이 차이가 있는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63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한테 기준 공구보다 2번 공구가 63만큼 더 길어 라고 표시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코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G44는 마이너스 공구 길이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알아들어요. G44를 써주고 H 어떤 숫자를 써주면 이 숫자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알려줘요. 저 마이너스 공구 길이 보정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어차피 G44를 쓰는 거라면 얘는 더 늘어나는 거죠. 2번 공구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마이너스 33 값을 넣어줘야 G44와 명령이 겹쳐서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FMC에 관한 설명로 틀린 것은, FMC라고 하면 플렉시블 매뉴팩처링 셀이라고 해서 FMX 생산 유연 시스템의 특징을 살린 가공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생산 유연 시스템은 여러 가지 공작 기계가 놓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공작 기계만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머시닝 센터도 이제 들어가겠고요. 오토 툴 체인저라고 해서 머시닝 센터에 들어가는 툴 체인저가 많은 공구를 끼울 수 있는 그런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APC라고 해서 자동 펠릿 교환 장치, 공작물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장착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 대의 CNC 공작 기계를 무인 운전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보죠. CNC 선반에서 G32 코드 나사 절삭 코드죠. 이 코드를 사용해서 피치가 1.5인 두 줄 나사를 가공할 때 이송값을 물어봤어요. 보통 이송값이라고 하면 이송값은 리드값, 나사의 리드값을 사용합니다. 나사 가공에서는 F값을, 이송속도값을 리드값을 사용해요. 자,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두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피치가 1.5니까 1.5를 해서 F는 3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이고 공작물의 직경이 50mm일 때 주축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회전수는 파이 D분의 1000V죠. 그쵸? 여기 V가 빠졌고요. 파이는 3.149, D는 선반에서 공작물의 지름이죠. 50.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0 곱하기 V 값이 어딨나 하니 G96 절삭 속도 일정 제어 S 150m/min으로 일정하게 제어하고 M03 주축을 정회전 시켜라. 그죠? 그래서 150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954점 몇몇이 나오는데 반올림 올리면 955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